상상해 보시죠.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합친 것보다 딱 4개의 거대 기업이 서버랑 네트워크 까는데 쓰는 돈이 더 많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그렇죠.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생각할 때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똑똑하게 대답해주는 챗봇이나 클라우드 같은 약간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를 떠올리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뭔가 되게 매끄럽고 가벼운 디지털의 세계를 상상하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구름 아래 엄청난 전기를 막 빨아들이면서 펄펄 끓고 있는 그 거대한 물리적 요새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돈을 번 건 금 캐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랑 청바지 판 사람이었다는 격언. 다들 아시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오늘 우리가 깊게 해부해볼 자료가 바로 그 곡괭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AI 인프라 산업의 다차원적 분석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술, 금융 투자 전략을 담은 종합 경영 보고서입니다. 네, 오늘 깊이 파헤쳐볼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알고리즘이 얼마나 더 똑똑해졌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2026년 현재 이 눈부신 기술을 밑에서 물리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병목 현상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전례 없는 투자 기회를 뜯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테마 투자를 넘어서 다가올 생태계의 승자가 되려면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망 이런 이 세 가지 핵심 기능을 꼭 파헤쳐야 하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대체 AI 인프라란 정확히 뭐고, 왜 지금 전 세계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AI 인프라를 단순한 컴퓨터 부품의 모음으로 보지 않아요. 크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축물로 정의하죠. 가장 밑바탕에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그러니까 인프라 계층이 있습니다. 물리적 하드웨어라면 그 데이터 센터 건물이나 전력망, GPU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튼튼한 지반 위에 알고리즘과 모델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계층이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쏘아주는 네트워킹과 서비스 계층이 맨 위를 덮고 있는 구조입니다. 듣고 보니까 마치 거대한 신도시를 짓는 것과 똑같네요. 아무리 멋진 랜드마크 건물을 올리고 싶어도 튼튼한 집안이랑 8차선 도로망부터 쫙 깔아두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신도시를 짓는 비용이 기존 경제학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2026년에 이른바 빅테크 4대 기업 있잖아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지출 합계가 무려 6,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6,500억 달러요? 아마존 한 곳만 2천억 달러를 쓰고 메타는 전년 대비 340%나 투자를 늘렸다고 들었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아까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하셨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체 매출이 6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4개 회사가 인프라 까는 데 쓰는 돈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전체보다 크다는 거죠. 와, 진짜 미친 규모네요. 근데 여기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메타나 구글이 아무리 AI가 중요하다고 외쳐도 사실 지금 당장 그 수백조 원을 투자한 만큼의 뚜렷한 수익 모델이 증명된 건 아니지 않나요? 네, 확실한 수익 모델은 아직 부족하죠. 그런데 왜 굳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건가요? 이 막대한 자본의 움직임 이면에는 약간 생존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AI 인프라를 단순히 서비스 유지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 경제 패권을 위한 전략적 무기로 인식하는 거죠. 아, 지금 뒤처지면 끝장이다. 이런 위기감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인프라 격차를 벌려놓지 않으면 나중엔 경쟁사 인프라에 새들어 사는 소장농신세가 될 거라는 공포죠.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심장부가 바로 컴퓨팅, 즉 반도체 시장입니다. 반도체 쪽은 기사만 봐도 진짜 괴물들의 전쟁터더라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그 베라 루빈 아키텍처 보셨어요? 네, TSMC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괴물칩이죠.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가 무려 3,360억 개나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이전 세대보다 학습 효율도 4배나 끌어올렸고요. 근데 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가만히 엔비디아 칩만 사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구글의 TPU V7이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3처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커스텀 칩을 직접 설계해서 맞서고 있으니까요.
연산 능력 향상 속도가 진짜 기하급수적입니다. 그런데 칩이 아무리 천재적으로 빨라져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목 현상 말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연산 속도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칩이 아무리 계산을 미친 듯이 빨리 해도 다음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넘겨주지 못하면 칩은 그냥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역폭을 해결하려고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적인 거군요. 특히 2026년 올해가 대역폭을 초당 22TB까지 끌어올린 HBM4로 세대 교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엄청난 도약이죠. 근데 잠깐만요.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베라로빈이든 HBM4든 수요가 막 폭발하고 돈이 쏟아지면 그 대만 TSMC 같은 데에서 공장 하나 더 크게 지어서 왕창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문을 해도 GPU 받으려면 52주나 걸린다던데 왜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건가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공장을 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순수한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칩을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포장을, 즉 패키징을 못하는 거예요. 패키징이요? 그냥 칩을 덮어 씌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AI 반도체는 연산하는 로직 칩이랑 데이터 저장하는 HBM을 아주 좁은 공간에 촘촘하게 쌓아서 연결해야 하거든요. 이 코어 S라는 첨단 패키징 공정이 필수인데 이게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어렵길래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100층짜리 마철로 수십 개를 다다닥 붙여 짓는데 그 수많은 빌딩의 모든 층을 머리카락 두께 10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다리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연결하는 겁니다. 다리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가 마비돼요. 와, 비율을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런 미세한 공정이면 공장을 하루아침에 지을 수도 없겠네요. 네, 그래서 TSMC가 생산 능력을 월 12만 장으로 미친 듯이 늘려도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 못해서 1년을 대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병목 현상이 불러온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요? 또 어떤 파장이 있길래 무섭다고 하시는 거죠? 일반 PC나 스마트폰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돈이 되는 HBM 생산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범용 D램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아, 그래서 2025년에 일반 소비자용 DDR4 메모리 가격이 무려 300%나 급등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HBM은 칩 깎아내는 웨이퍼 소모량이 범용 메모리보다 2, 3배나 많아서 공급이 확 줄었거든요. 이게 바로 제2차 효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체감하셨을 거예요. 구글이랑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부품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우리 집 컴퓨터 램 가격이 3배나 뛴 거잖아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정 기업의 중앙 집중식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대안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유휴 GPU 자원을 끌어모으는 렌더 네트워크 같은 분산 컴퓨팅, 그러니까 디핀 모델 말이죠. 네, 아주 영리한 우회 전략이죠. 전 세계 개인들의 남는 그래픽카드 연산력을 블록체인으로 모아서 쓰는 건데 기존 클라우드보다 비용을 85%나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시장의 생존 본능은 대단하네요. 자, 그럼 연산 능력은 어떻게든 확보했다고 쳐보죠. 그런데 아까 신도시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수천 수만 개의 괴물 같은 칩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8차선 도로망, 즉 네트워킹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그 네트워킹 속도가 클러스터 전체 효율의 30%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거대한 표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폐쇄적인 인피니밴드와 개방형 이더넷의 대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엔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가 꽉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브로드컴이 주도하는 개방형 이더넷 생태계가 엄청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UEC 1.0이라는 새로운 사양으로 패킷 손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이엔드 스위치 시장의 80%를 장악해버렸죠.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생태계에 완전히 갇히는 걸 싫어할 테니까 여러 장비를 섞어 쓸 수 있는 이더넷을 밀어주는 건 당연해 보이네요. 근데 저는 선 연결하는 방식 자체의 물리적 한계가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구리선의 한계 말씀하시는군요. 네, 기존의 구리선은 마치 명절 고속도로 병목 현상 같다는 표현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엄청 쏟아지는데 길이 좁고 막혀서 마찰열만 팔팔 나는 상황이라고요. 아주 적절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테라비트급으로 올라가니까 구리선 내부에서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엄청난 전기적 저항이 생겨요. 열이 너무 나서 데이터 신호가 왜곡되고 에너지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녹아내리는 구리선 대신에 찾아낸 대안이 뭔가요? 바로 빛을 이용하는 CPO 기술입니다.
스위치 패키지 위에 광학 엔진을 직접 오여버리면 혁신적인 기술이죠. 아, 전기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빛으로 쏘는 거군요. 네, 빛은 전기적 저항이 없으니까 발열도 없고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이 기술 덕분에 포트당 35와트씩 먹던 전력을 무려 9와트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력 소비나 발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완전 순수한 물리학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쵸. 진짜 거대한 물리적 장벽이죠. 엔비디아의 새로운 렉 시스템 하나가 요구하는 전력 밀도가 무려 130kW에 육박한다고 들었어요. 이건 렉 하나가 수십 가구가 쓰는 전기를 통째로 집어삼킨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열을 어떻게 식히죠? 에어컨 틀어서 찬바람으로 식히는 전통적인 공랭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130kW의 열은 공기로 절대 못 잡거든요. 그럼 어떻게 식히나요? 설마 물을 끼얹는 건 아닐 테고요. 사실상 그 비슷한 걸 합니다. 버티보 같은 기업이 주도하는 D2C, 즉 다이렉트 투 칩 기술로 냉각 기술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죠. 발열이 심한 칩 바로 위에 미세한 파이프를 깔아서 특수 냉각 액체를 직접 흘려보내는 겁니다. 와, 기계 안에 액체가 막 돌아다닌다고요? 심지어 서버 전체를 아예 전기가 안 통하는 특수 냉각 용액 속에 통째로 담가버리는 침전 냉각 기술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클라우드 하면 되게 포송포송하고 가벼운 구름 같았는데 실제로는 펄펄 끓는 특수용액에 컴퓨터를 담가놓고 미친 듯이 열을 식히는 중장비 보일러실이었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짜 소름 돋는 현실이 보입니다. 열을 식히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 130kW짜리 렉 수만 대를 돌릴 어마어마한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 빅테크들의 행보가 약간 귀괴할 정도로 원전에 집착했던 거군요. 구글이 카이로스 파워랑 SMR, 그 소형 모듈 원전 계약 맺은 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리마일섬 원전 재가동하는데 160억 달러를 쏟아부은 게 다 이래서였네요. 맞습니다. AI 인프라 경쟁력이 이제 반도체 설계를 넘어섰어요. 국가 전력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땡겨오느냐, 저탄소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이동한 겁니다. 빅테크가 사실상 거대한 에너지 기업이 되어가고 있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 그럼 반도체 패키징도 병목이고 전력도 핵심이라면 청취자 여러분이 거주하시거나 주목하는 한국 시장의 포지션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마침 2026년에 한국도 AI G3 도약을 선언하면서 AI 기본법도 시행하고 생태계 구축에 나섰잖아요. 한국이 쥐고 있는 펜은 확실합니다. 바로 HBM이죠.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57%를 차지하며 글로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사피온 코리아와 리벨리언 합병으로 1조 원 규모의 국산 NPU 유니콘이 탄생한 것도 큽니다. 국산 NPU 유니콘이요? 그건 엔비디아 GPU랑 뭐가 다른 거죠? NPU는 무거운 학습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AI를 서비스에 가볍게 적용하는 추론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훨씬 적게 먹으면서 효율적이죠. 아, 그 부분은 확실한 기회겠네요.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북미 쪽에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전기를 나르는 길도 깔아야 하잖아요. 우리 한국 전력기기 회사들한테도 영향이 크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국내 전력기기 3사,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곳들이 북미 호황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슈퍼사이클을 맞았죠. 고압 변압기나 배전방 같은 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자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라인을 좀 요약해 주시죠. 4가지 핵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커스텀 A식의 연평균 성장률이 44.6%에 달하니까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킹 쪽인가요? 맞습니다. 이더넷 생태계로의 네트워킹 세대교체 수혜주를 찾아야 하죠. 셋째는 물리적 인프라입니다. 버티브 같은 냉각 시스템이나 원자력 장기전력 구매 계약을 맺은 방어적 핵심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소프트웨어 기업을 고를 때는 단순히 우리도 AI 씁니다 하는 홍보용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흐름 마진을 늘리고 확실한 투자 대비 수익, 즉 ROI를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만 선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가 결국 청취자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단기 변동성이 큰 AI 테마주 쫓아다니지 말라는 뜻이네요. 오히려 고속도로나 항만시설처럼 안정적인 리츠나 인프라 펀드처럼 장기적이고 물리적인 인프라 재평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AI 인프라는 부드러운 디지털 혁신이 아니에요. 열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막대한 전기를 먹어치우는 물리적 한계와의 정면 승부죠. 누가 전력, 패키징, 냉각의 병목을 효율적으로 뚫어내느냐가 앞으로 5년의 승건입니다. 네, 진짜 클라우드의 실제는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땅바닥의 콘크리트와 냉각 파이프였네요. 여기서 저는 청취자분들께 꼭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자료 분석을 보면 AI 인프라가 이미 리츠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방어 자산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건 AI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21세기의 필수 인프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필수 인프라라면 전기나 수도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만약 AI 연산력이 국가 단위의 공공재로 취급된다면 어떨까요? 막대한 자본과 원전까지 싹쓸이한 소수의 빅테크가 이 필수 공공재의 수도꼭지를 독점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까요? 와, 그거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아니면 생존을 위협받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 모든 개인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될까요? 정말 묵직하고 중요한 화두네요. 이 기술의 병목 현상을 파고들다 보니 결국 이 거대한 지능형 권력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청취자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여러분의 일상과 비즈니스에 펄펄 끓는 열기를 식히며 돌아가는 이 거대한 지능형 전력망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연결될지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룬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의사결정과 지식 확장이 아주 튼튼하고 유용한 곡괭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